오늘부터는 이제 통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들어가는데 통계는 일종의 자료조사에 대한 이야기와 같아요. 그죠? 그래서 관심 대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의 분포로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왔던 이야기, 이때까지 나왔던 얘기는 확률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나오고 확률이 나왔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통계라는 완전히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통계가 들어갈 텐데 오늘은 약간의 복습 겸 중학교 때 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용어 정리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계인데 이제 예전에는 통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았죠. 근데 요즘 시대에 오면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통계가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이제 통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얻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시대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자료를 구하려면 뛰어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다 저장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과거의 자료부터 그런 걸 다 이제 손쉽게 집에서 얻을 수가 있죠. 많은 자료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자료들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 통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분포가 가우스 분포라 그래가지고 종 모양으로 생긴 분포가 있어요. 예전부터 이제 그게 워낙 중요하게 얘기가 돼서 그 분포를 일반적으로 따를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 그걸 따르지 않는 분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분포에 대해서 새로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확인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통계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계라는 것이 들어가면 우리가 자료조사에 대한 것이 들어갈 거고 지금부터 복습을 좀 봅시다. 자료조사를 하면 대상이 생겨요. 대상이 생겨요.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고등학교에 3반에 수학 성적, 그러니까 A라는 고등학교에 그냥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다 조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대상이 수학 성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적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적을 했더니 성적이 뭐 한 문제당 4점짜리라 그러고 25문제가 있어서 100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만점이 100점이고 빵점이 있고 4점, 8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4점 맞은 학생, 8점 맞은 학생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누가 얼마 몇 점을 맞았느냐보다 전체 자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분포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점부터 해봅시다. 4점, 8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00점이 있죠. 여기 학생이 한 200명이 돼서 그럼 총 인원수가 2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4점 맞은 사람이 없어요. 8점 맞은 사람은 1명,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어요. 100점 맞은 사람은 2명 이렇게 나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때 변수 맞을 거예요. 변수라 그러고 이걸 이제 도수라 그러죠. 맞아요? 도수라 그래요. 도수라 그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200으로 나눈 값 그걸 상대 도수라 그래요. 기억해요? 여기서 200으로 나눠서 상대 도수라 그러면 이게 200분의 1인 거고 이게 200분의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 도수가 좋은 건 어떤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이라고 하면 일반이 200명 너무 많은데
2반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1반하고 2반하고 이렇게 분포, 그러니까 인원이 다르면 1반이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2반은 60명이야. 그럼 분포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반에는 70점 맞은 애가 5명 있는데 2반에는 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1반이 더 많네? 공부를 잘했는데 근데 1반은 알고 봤더니 60명이요. 2반은 30명이면 비율적으로 조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비율적으로 볼 때 좋은 표가 이제 도수, 상대 도수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료가 만약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고 자료가 되게 많으면 이 자료를 우리가 한 번에 보고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이 자료가 점점 커지면 이걸 다 쳐다보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까지는 했는데 이걸 이제 분류한 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나오는 값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대표값이 있고 사이쇼지 쓸까? 썼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삼포도라는 게 있어요. 기억해요? 어렴풋이. 오케이. 대표값은 뭘까요? 얘네들을 이게 만약에 표가 여기 1000개까지 있다고 쳐봐. 그럼 너무 많잖아, 그지? 그럼 이걸 다 일일이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래서 중학교 때 뭘 배우냐면 최빈값이라는 걸 배우고 중간값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평균을 배우죠.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온 값이에요. 이런 건 이제 언제 좋으냐면 뭐 인기도 뭐 이런 거 있죠. 누구 좋아해?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대표가 나오는 대표가 되는 거예요. 중간값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찾는 게 의미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 평균이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값으로 평균을 선택하죠. 평균을 선택해요. 평균이라는 것은 그 값을 골고루 나눠 가졌을 때 얼마나 나눠 가질 수 있어? 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라는 값이 굉장히 좋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에 또 역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거나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전체 평균은 다 올라가요. 근데 그 평균 값이 이 전체 상황은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영향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균 값이 좀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상포도라는 건 뭘까요? 퍼진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A반이 50점 맞은 학생이 30명이 있어요. 전체 인원이 다 50점을 맞았어. 근데 B반은 빵점 맞은 사람이 15명이고 100점 맞은 사람이 15명이에요. 그 평균을 했더니 50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평균이 50이고 여기도 평균이 50이니까 둘은 같은 거잖아. 그지? 대표값은 같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건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정한 거에서 실제 사람들이 값을 갖고 있는 이 퍼져 있는 정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 이 분포되어 있는 정도, 산계해 있는 정도로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분산이라는 거예요. 퍼진 정도. 요걸 조금 더 하면 표준 편차 뭐 이런 값으로 얘기를 하죠. 사실은 편차가 되게 좋은데 편차는 쓸 수가 없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책에는 이제 대응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는 이거와 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와 어떤 도수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응 관계다. 그래서 함수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런 함수로 설명을 하는 우리 구조에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정의역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실수의 집합을 치역으로 잡는 어떤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해낼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도수를 이제 상대 도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 값, 도수. 실수값이죠. 이 도수를 뭐로 나타낼 거냐면 확률로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 중학교 때 얘기로 하면 상대 도수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변수 있죠. 관심 대상. 저기선 뭐죠? 성적이죠. 이런 성적, 관심 대상, 키, 뭐 이런 거죠. 이 관심 대상의 값은 사실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고 무슨 값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관심을 갖는 영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죠? 이 관심 대상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변수라고 했는데 이거를 도수가 확률로 나타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는 x라는 기호를 써요. 왜냐면 함수가 됐으니까. 그랬을 때 이 함수의 대응 관계, 지금 뭐야?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이죠. 이 확률의 대응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단어는 바로 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예요. 자, 그래서 예시를 조금 들어보자면 동전을 3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전까지는 관심이, 자, 확률이랑 지금 이제 통계가 어떤 관심의 차이가 있는지 봐야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동전을 3개 던질 때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다. 그런데 지금은 동전을 3개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다 조사하세요.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의 대상은 앞면이 나오는, 좀 풀이를 해봅시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수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왜? 얘가 관심 대상이에요. 그쵸? 그럼 이 수에 따라서 확률이 정해지겠죠? 그럼 이거에 따른 어떤 대응 관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응 관계를 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프가 되기도 할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야지. 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프가 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확률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다시 앞면이 나오는 수에 대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의 대응 관계를 얘 같은 경우에는 표로 그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 x라고 합시다. 그때의 확률을 이렇게 놓읍시다. 됐죠? 그러면 앞면이 몇 번 나올 수 있어? 한 번. 그렇죠. 0번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몇 번 나올 수 있어? 한 번도 나올 수 있겠죠? 또 몇 번 나올 수 있어? 두 번도 나올 수 있겠죠? 세 번도 나올 수 있겠죠?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동전을 3개 던졌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8가지.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표 만들 때 확률을 쓰는 거예요. 이제 경우의 수도 배운 걸 써먹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셋 다 앞면이 되는 게 셋 다 뒷면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8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번 나온다는 건 한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동전이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물론 이것도 3C 1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8분의 3을 구할 수 있어요. 두 개가 앞면이라는 건 한 면이 뒷면이니까 뒷면이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으니까 얘의 확률도 8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 나오는 경우도 셋 다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확률이라서 8분의 1의 확률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률의 총 합을 다 구해보면 다 더해보면 얼마예요? 반드시 1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렇게 이렇게 대응 관계를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대응 관계가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걸 어떤 자료조사에서 드디어 하나의 관계로 썼는데 이 관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관계냐면 함수 관계죠. 그래서 이게 함수의 관계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거 질문 없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하면 그냥 넘어가네. 여기 앞부분은 사실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하나까지만 더 합시다. 자,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자료조사를 확률로 나타낼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모든 얘기에 있어서 우리는 확률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도 돼요. 되겠죠? 그럼 뭐만 쓰면 돼?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만 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앞으로 하나가 이산 확률 분포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산이란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셀 수 있는 것. 셀 수 있는 것. 이를 이산 확률 분포라 그래요. 무한계여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우리가 다루는 건 유한계를 다룰 거고 셀 수 있는 거라서 셀 수 있으면 표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산확률 분포가 실제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한 두 개가 배울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요거 하나만 배우겠지만 여러분이 한 가지를 같이 알고 가시긴 해야 돼요. 요거 말고 또 다르게 배우는 게 셀 수 없는 거에 대한 분포를 배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연속이라는 거. 쫙 이어져 있는 거죠, 그죠? 쫙 이어져 있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분포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를 그린 거 이것도 바로 이산확률 분포예요. 이산확률 분포는 셀 수 있는 대상의 분포라서 함수를 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표를 항상 그리게 되겠죠. 그때는 변량이라 그랬다. 변수라고 안 해요. 생각 안 나요. 변량이라 그랬어요. 변량에 대한 도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확률 변수가 x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 이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이 들어가요. 걔를 이렇게 쓰죠. 자, 보자. 조금만 집중.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값을 다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x1이라고 쓰고 x2라고 쓰고 점점점점 해서 xn이라고 씁시다. 그럼 그때 대응하는 확률을 p1, p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항상 얘를 딱 써주면 이게 바로 이산확률 분포예요. 그럴 때 이 값이 이산확률 분포표고 이게 이산확률 분포라고만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첫 수업은 자꾸 단어를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익숙하게 해주려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산확률 분포예요. 그럴 때 이 p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좀 까다로운 단어긴 한데 확률 이게 무슨 관계라 그랬죠?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일부러 또 함수라고 했어요. 이게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함수라고 부르면 되는데 질량 함수라 그래요. 이건 단어예요, 그냥. 왜 여길 질량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울 거고 거기도 확률 함수가 나와요. 알았죠? 근데 그때 나오는 확률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좀 있네요, 그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러분이 딱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완벽하게 확률 값이에요. 아니 당연히 확률로 나타냈으니까 확률 값이죠. 뭐 이거 너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대응을 좀 하자면 나중에 배울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확률 값은 확률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관심을 가질 건 나중에 나오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 값이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값은 확률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에 나오면 그냥 확률 값이에요. 확률 값. 오케이. 이걸 읽어드리면 그냥 바로 확률 값이에요. 여기서 할 게 없어.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좀 알아봅시다.
열심히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확률은 항상 그렇지만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확통하면서 답이 1을 넘길 확률은 없나요? 확률 자체만 구했는데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1을 넘길 수는 없겠죠. 근데 1을 넘기는 확률을 구할 수는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확률과 저 사건의 확률을 더하라 그랬으면 얘도 3분의 2가 나오고 얘도 3분의 2가 나오면 더하면 1을 넘어갈 수는 있죠. 근데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1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표본 공간의 표본 공간이 바로 1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뭔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가 사실은 너무 당연한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지금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P1부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1. 아니 선생님 뭐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확률값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잊어버리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예시로 해줄게요. 여기 기호로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 예시로 그냥 표시할게요. 이건 무슨 얘기야? 두 번째 확률 변수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확률 변수의 합을 구하라는 건 괜히 많이 썼는데? 아 이럴수가. 세 개만 할 거. 내가 뒷일을 생각 못하고 일단 쓰고 보는 스타일이라. 네 개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 거부터 다섯 번째 구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표시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에는 이제 확률에 대한 값을 계산해야 되고요. 잠깐만 문제를 좀 봅시다. 여러분 책에 유형 2까지 수업한 거예요. 3까지네. 여기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네. 한 번에 몰아갑시다. 네? 뭐 다음은 한 번에 몰아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럼 이거 한 유형 3까지? 아까 선생님 어디라 그랬어? 유형 3이요. 3이었어? 3인가 4까지가 숙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까지냐면 평균 구하기 전까지예요. 평균은 이제 자연스럽게 구해질 텐데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다 곱해서 다 더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평균이 될 거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까지가 이제 다음부터 설명이 나면서 분산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에서 표준 편차랑 분산이랑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선형 이동이라 그러는데 선형 이동을 했을 때 평균하고 분산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그냥 한 템포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끊어줄게요.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수업을 하고